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동아시아사 업로드가 안 돼서 수업을 무척이나 듣고 싶으셨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을 하고요. 마저 이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죠?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란 무엇인 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었어요. 그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이후에 군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중국 각지를 장악했는데 얘네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민중들을 쥐어짜는 이런 부정적인 지배 세력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순원은 국민당의 경우에는 중국이 살려면은 얘네들을 없애고 중국을 통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사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때 중국 국민당에게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냐면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죠?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는 민족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소련의 레닌, 이 중국 국민당에게 손을 내밀어줘요. 그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 군벌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소련의 지도를 받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서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제1차 국공합작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군벌과 손을 잡고 중국의 이권을 빼먹고 있었던 일본, 어떻게든 군벌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그죠? 자, 한편 상하이에 시작된 530 운동을 계기로 중국 국민들의 군벌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자 이를 계기로 이때야말로 군벌들을 타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했던 국민당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군벌들을 타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북벌 또는 국민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순원이 죽고 난 이후에 국민당의 지도자가 된 장제스에 의해서 북벌, 군벌들에 대한 타도가 진행이 되었고요. 1년 정도의 시간 만에 대략 중국의 절반 정도의 군벌들을 해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되자 장제스는 이들의 세력이 너무 힘이 세질 것을 우려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산당을 탄압을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1차 국공합작은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국민당의 경우에는 북벌에 대한 타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에 대한 공격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만 이 중국 공산당의 경우에는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농촌 지역에서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내 말 듣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이 군벌들을 통해서 자신의 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북벌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이 장제스가 주도했던 국민당은 그런 일본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군벌을 타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만주 군벌 장쩌린이 베이징에서 만주를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그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장쩌린이 타고 있는 기차를 폭파시켜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로서 장쩌린의 군사력을 물려받은 장쉐량은 이후에 국민당 편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모든 군벌들이 타도가 되고 국민당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국민혁명의 완성, 북벌의 완성을 이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의 수도는 난징으로 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는 군벌이 아닌 공산당과 중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제1차 국공내전이 전개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얘기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말을 조금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떠한 전쟁이 전개되었는가,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꾸준히 발전해오고 성장해왔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첫 번째 위기, 바로 세계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었느냐. 자, 초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던 이 초기 자본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생각, 사상, 이념, 이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유방임주의. 자, 그 이전에는 중상주의라고 해서 국가에서 경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워낙 어렵고 민감한 이제 주제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를 말아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원칙이 더 중시가 되었느냐? 경제는 정부나 국가가 손 안 대고 개입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잘 굴러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자라고 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손은 뭘 말하는 건가? 국가나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인 거죠. 그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알아서 경제는 발전한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 발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 자유방임주의의 이 믿음은 확고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 경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전체 경제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자유방임주의는 말하자면 뭐냐면은 배틀로얄이래요. 약육강식의 시대인 거지.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익을 독점하고 경쟁에서 패한 사람은 결국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의 그야말로 야생의 경제구조가 바로 이 자유방임주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서 승리한 회사와 기업은 점점 더 많은 시장을 장악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서 거의 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독점자본, 대기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 탈락한 회사들은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뭔 소리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와 정부에서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최저임금이라든지 하루에 정해져 있는 최고 노동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아예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때였어.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고 만약에 회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차없이 노동자들을 잘라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전체 경제는 성장하지만 기업들만 돈을 벌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난해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는 발전하지만 빈부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가 결국 회사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할 것 같은 위기가 터져나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데 왜 망하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공급 과잉 또는 과잉 생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자유방임주의 하에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해 나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생산량이 늘어나게 돼 미국에서 만든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서 더 많은 공장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뭘 해야 돼? 사람들이 사야 돼요. 그죠? 자, TV를 만드는 공장에서 TV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잘 팔렸겠죠. 그죠? 자,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 공장에서 만든 TV를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까? 절대 다수는 노동자들이에요. 그죠? 공장에서 TV를 만들어내면은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 TV를 사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문제는 자유방임주의는 어땠다 그랬어요?
그쵸.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하고 TV 같은 거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매일같이 TV를 찍어내는데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TV가 어떻게 돼요?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어떻게든 팔아야 되잖아, 그지?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다른 회사보다 TV를 잘 팔려면 우리 TV의 값을 내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낮은 가격에 TV를 그래도 어떻게든 팔았어. 그런데 TV를 팔아서 얻는 이익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장의 생산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지. 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원료를 싼 거를 쓰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더 적은 숫자의 노동자로 더 적은 TV를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실업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TV 살 사람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럼 TV 더 안 팔려요. 그럼 TV의 값을 어떻게 해야 돼? 더 낮춰야 돼. 그럼 기업의 이익은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노동자들을 더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공급과잉, 가격 경쟁, 구조 조정, 대량 실업, 소비 위축, 공급과잉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노동자들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첫 번째 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뉴욕의 주식시장에서 증권가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공장과 기업들이 망해가기 시작을 해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 세계의 무역 규모가 60% 이상 감소하게 되고요. 세계적으로 실업자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맞먹네요. 5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이러한 대단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프리 커피 앤 도넛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배를 고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료 급식소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운영이 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받으러 줄 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행이 망해가.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을 찾을지 못 찾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행 망하기 전에 내 돈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은행에 몰려오는 모습들이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뭐라고 써놨나요? 원티드? 잡이라고 써놨죠. 그죠? 무수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목에다가 자기 스펙을 걸고 일자리 뭐든 시켜주세요라고 거리를 헤매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 이게 바로 경제 대공황 시기의 미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경제적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위기에 맞서서 각각의 나라들은 어떠한 대책들을 실행을 했느냐? 미국에서는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요, 땅덩어리가 커요. 자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정부의 자원도, 세금도 재정도 풍부한 나라죠. 그죠? 자, 그래서 실시한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첫 번째,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최고 노동시간 같은 것들을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어떤 개입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TV를 살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게 정부가 강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더불어서 공공사업을 벌입니다. 정부의 지출로, 나라 돈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요. 초대형 댐을 건설한다든지 철도와 도로를 놓는다든지 항구를 건설한다든지 비행장을 짓는다든지 같은 이런 공공사업들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죠. 그죠? 왜냐면은 도로, 댐, 공장, 공장은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지? 항구, 비행, 공항 이런 것들, 그죠? 모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 간접 자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드는데 나라 돈을 쓴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 댐 만드는데 노동자들을 정부에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공장 만드는데, 항구 만드는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업자의 숫자들을 줄이고 그 사람들에게 경제적 여유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소비력을 회복시키는 정책, 그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개발할 자원도 많고 나라의 돈도 많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 예를 들자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하느냐? 식민지. 그렇죠. 이들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에요. 그죠?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보호무역을 전개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블록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국은 영국 식민지 사이에서의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겨. 거의 없다시피 해. 대신에 만약에 다른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게 물건을 팔려고 한다? 관세를 무지 높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다가 물건 못 팔게 만들고 오직 영국과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 사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슨 경제라 그런다? 블록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라서 아직까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쥐어짜서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 그리고 미국처럼 그렇죠. 나라가 크지 않고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근데 이거? 네, 녹화되고 잘 되고 있는 거지? 내가 안 누르면 늘 이렇게 불안해. 다른 사람이 누를 때는. 잘 한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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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들, 나라가 미국처럼 크지도 않고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가 없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일본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얼마 안 되는 식민지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산업 발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위기에 대한 저항력, 내구력이라 그러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약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 경제 대공황의 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무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자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느냐? 민족주의자. 그렇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민족주의자, 파시스트,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건 유태인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남 탓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원래 자기 스스로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잖아. 그지? 요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뺏어서 우리가 쟤네처럼 잘 살아야 돼 라는 이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인기를 얻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독일의 실업률과 나치의 득표율이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경제 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점차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체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전체주의 또는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활에 간섭 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를 파시즘,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기본권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이 더 중요해. 우리 민족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전체주의자가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군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일이 이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고 이 세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동아시아의 상황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상황 보도록 할게요. 경제 대공황 이후에 1923년에 일본에서는 아주 기록적인 대지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나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런 거? 못 들어봤나요? 아, 그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내에서 이 지진에 대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덮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땅속에 묻어놨던 다이너마이트가 대지진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시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러했던 대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도 이 1920년대 초반에는 무척이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되돌리고 이 식민지를 넓혀서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해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어떤 군인 세력들, 군부 세력들이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931년의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만주사변. 자, 일본의 군인들은 전쟁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야말로 군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의 경우에는 전쟁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대외 침략을 주장하는 강경파 군인들이 사고를 쳐요.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입니다. 당시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육군, 일본 관동군이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만주에는 일본이 관리하고 있었던 일본의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의 일본 관동군이 일본이 관리하고 있었던 만주의 철도를 일부러 폭파시켜요. 별로 자신감 없었던 모양이에요. 되게 많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한 80cm 정도의 일본 철도를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가 부서졌네. 이거 누가 했어? 중국인들이 한 게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만주를 공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봤죠, 그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의를 데리고 와서 만주인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사건, 그게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주국은 일본인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의 나라였던 것이죠. 자, 이게 왜 사고고, 이게 왜 이게 왜 사고를 친 거냐? 철도 폭파하고 만주를 공격을 해서 만주국을 세우는 거, 일본 정부와 천황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일이 아니었어. 이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부 군인들 가운데 강력파가 제멋대로 저지른 일입니다. 자, 따라서 정부의 명령 없이 군인들이 제멋대로 일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군인들은 어떻게 돼야 돼? 처벌받아야 마땅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당시 일본은 경제 위기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야, 쟤네 되게 잘했다 라는 식으로 막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얘네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제멋대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군인들이 고속 승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장군 되고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모습을 본 다른 군인들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도 해야겠다. 우리는 더 큰 사고를 쳐서 더 큰 전쟁을 일으켜서 더 빨리 승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생각이 자꾸 커지면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침략, 중일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 미국이랑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쓰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193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5.15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돼요. 일본의 해군 청년 장교들이 이누감이라고 하는, 이누감이 맞나? 뒤에 견자에 뭐라고 썼더라? 이누감이가 아니고 아무튼 뭐 이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본 총리, 일본 수상을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당시 이 사건을 주도했던 청년 장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스스로 뭐라고 했느냐? 효와 유신이라고 했어요.
당시 일본 천황이 쓰던 연호가 쇼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이 청년 장교들이 스스로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잡고자 하는 건 뭐였느냐?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겁쟁이 정당들 그리고 겁쟁이 재벌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전쟁해야 될 때는 전쟁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주도하면서 앞으로의 침략 전쟁을 주도해 나가야 돼.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일본 총리를 암살했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웃기지? 코 걸고 있는 누가?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은 일본 수상을 암살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국가 개조 쿠데타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군인들은 반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 수상을 암살한 군인들에 대해서 얘네 잘못한 건 없다 풀어줘라 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무려 35만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경제 위기에 고통받고 있었던 일본인들 이러한 어떤 대외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은 처벌받긴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당 정치인들은요. 전쟁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군부 세력의 암살을 당하거나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인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정당 정치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아니라 더 과격한 주장, 더 큰 전쟁을 원했던 군인들이 일본을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5.15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에 군인들이 일본을 장악하고 일본을 휘어잡고 다스리는 군부 독재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제기구인 LN 국제연맹에다가 일본의 행위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의 철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그래서 국제연맹 쪽에서 너네 잘못한 거야. 만주에서 철수해. 라고 일본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럼 우리 너네랑 안 놀아. 라고 하면서 일본은 국제연맹을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중국 지역으로 대한 침략을 계속하면서 중국 북부 지역으로 점차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중1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주를 차지한 일본, 이후에 중국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졸린 거예요. 이 사람은 펜을 쥐고 있어야지 안 졸리지. 네. 중1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만주사변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중1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는 루거우 차오 사건입니다. 루거우 차오는 한자로는 노구교라고 써요. 베이징 남부의 소도시 이름입니다. 그 주변에 원나라 때 만들어진 노구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칭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다리인데 아무튼 이 노구교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노구교였어요. 자, 그리고 이 베이징 남부 소도시 노구교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빵 하고 총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뭐지? 누가 공격을 한 건가? 싶어가지고 야, 전부 다 집합, 인원수 세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인원수를 세봤더니 한 명이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갔지? 야, 이거 공격받아가지고 우리 군인 하나가 죽었구나? 행방불명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중국 군인이 공격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인근의 중국 군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루거우 차오 사건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빵 났을 때 안 보였던 그 사람 어디 갔었느냐? 배 아파서 화장실 갔었어요. 똥 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 얘 찾아라고 해서 막 명령을 내리니까 똥 싸고 나온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네, 아무튼 이 중국군을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게 돼서 벌어진 전쟁, 그게 바로 루거우 차오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뭔 짓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을 침략할 생각이 일본 군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일본군의 경우에는 상하이라든지 난징 같은 이런 중국의 주요 대도시들을 장악하고요. 이후에 빠른 속도로 중국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 철도망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과 전쟁을 시작한 3개월 만에 상하이를 점령하고요.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마저도 함락하는 이런 어떤 성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만 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만주를 식민지로 만드는 것 하고 중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너무 땅이 맞아요. 중국 땅은 무지무지 커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요 도시들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싸워야 될 사람, 앞으로도 장악해야 될 땅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게 보통 부담이 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걸 몰랐을 리는 없어, 그지? 하지만은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과격파가 일단 일을 벌이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중국인들의 항전 의지, 우리랑 맞서 싸울 생각 자체를 아예 꺾어버려야겠다. 일본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심어주면 얘네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징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중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대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난징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은 구글 같은 데다가 검색만 해보셔도 무지무지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그래봐야 10만 명 정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최소치예요. 보통은 30만 명 혹은 그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난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총을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총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다가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했더라? 줄줄이 엮어가지고 강에 한꺼번에 빠뜨린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그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는 장면인 것 같나요? 요거? 그렇죠. 일본도로 그죠? 사무라이 전통을 가진 일본 군인답게 참수하는 장면이죠. 그죠? 칼로 목을 베는 장면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신문 기사냐면은요. 백인참 초기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 장교 2명이서 누가 더 100명의 머리를 빨리 베느냐 시합을 한 겁니다. 중국인들의 머리를 빨리 베느냐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명 가지고 무승부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시합을 했더니 106대 105로 누가 이겼다. 얘는 참 훌륭한 군인들이다라고 일본의 기사에서 실은 신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게 바로 난징 대학살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난징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삼광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자행을 하게 돼요. 삼광작전이란 뭐냐면요. 죽이고 태우고 빼앗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국인들이 일본군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뺏고 태우는 이런 작업들이 난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항일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무척이나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참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를 보면은 요즘에 중국이 누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중국 무술 영화 같은 거 보잖아. 그럼 주로 누구랑 싸우느냐? 옛날에는 뭐 이제 영국 이런 애들은 막 싸웠어. 그러다가 조금씩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이제 이소룡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랑 말겠어 무술 대결을 펼치는 막 이런 거 나온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는 누구랑 싸우느냐? 미국이랑 싸워요. 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주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중국 영화에 상당히 잘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옆에 자는 사람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자, 중국의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중국은 국민당 정부였고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는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앞에서 봤죠? 자, 장제스 순원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국민당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철저한
반공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일본의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일본이 우선 급한 게 아니다. 공산당 먼저 때려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소탕을 우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왜 같은 중국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 지금 일단 중국을 지키려면은 누굴 먼저 싸워야 돼? 일본이랑 먼저 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제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 군대에 의해서 기차에서 폭사되어서 죽은 사람? 만주군벌 누구였죠? 장쩌린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장쩌린의 아들이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죠? 장항량. 이 사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중국 국민당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장쉐량이라는 사람도 일본의 침략을 막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시안. 옛날에 당나라 때 수도였어요. 장안이라고 불렸던 이 시안을 방문한 장제스를 가둬버립니다. 총통각하. 지금 일본이랑 싸우는 게 더 급합니다. 따라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잠시만 중국 공산당이랑 손을 잡으시죠. 오케이 할 때까지 여기서 못 보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장제스를 감금을 해요. 네, 그리고 장제스의 경우에는 화를 내고 너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 이뤄왔던 장쉐령의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장제스 공산당과의 전쟁을 멈추고 일단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공산당이랑 다시 손을 잡게 되니 그게 바로 몇 차? 제 2차 국공합작이었다는 거죠. 1차는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군벌이랑 싸우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2차는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손을 잡은 살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내요 여러분. 거의 나왔어. 이 페이지까지만 하면 돼. 여기면 끝이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이 결성이 돼서 항일전이 전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있는 젊은 청년이 장쉐량이고요. 그 옆에 똥 씹은 표정하고 있는 아저씨가 장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에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는 국공합작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차 20세기로 오게 되면서 사진 자료가 너무 많아요. 사진 자료 골라가지고 하는데 이게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네, 뭐 아무튼 개인적인 넋두리였고요. 장쉐량 같은 경우에는 국공합작을 성공시키고 난 이후에 장제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거의 반역죄에 가까운 처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군사 지도자의 자리에서 박탈이 되고요. 나중에 몇 년이었지? 2001년까지 자기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아니지 90년대였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1990년대는 아무튼 그때까지 가택연금 당하다가 그제서야 나중에 용서를 받게 되고요. 나중에 하와이로 가서 2000년대 초반에 사망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한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국민당의 경우에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난징을 빼앗기게 되자 내륙 오지에 있는 충칭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임시 수도로 삼고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이죠.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가 원래 어디였어요? 상해였는데 어디로 이동해 나중에? 충칭으로 가잖아요. 그죠? 왜 여기로 간 걸까?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민당을 따라간 거예요. 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공산당의 경우에도 그들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전쟁을 주도해 나가게 되는데 이 공산당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원이나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유격전 전술로 일본에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넓은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 나가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국민총동원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해서 그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만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 물자를 쥐어짜게 되고 거기 있는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나가게 되면서 이후의 전쟁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하게 되고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의 전개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경제적인 배경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동아시아에서의 중일전쟁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각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꺼주세요.